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4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표면장력과 징지압 얘기를 했었는데 표면장력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할 게 표면장력 시그마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이 따라다니는 현상 중에 접촉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접촉각, 세타, 컨택트 앵글이라고 해요. 접촉한다. 컨택트 앵글. 이 고체 표면에 유체를 흘리면 이렇게 유체가 고체 표면에 유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고체, 솔리드, 이게 유체, 리퀴드, 플루이드, 그 다음에 여기에 가스, 예를 들어 공기, 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를 할까요? 고체, 스테인레스 스틸, 서스. 이럴 때 이 접촉하는 각도가 나와요. 세타. 솔리드와 플루이드 또는 리퀴드로 하는 게 좋겠네. 리퀴드 가스 있으니까. 솔리드, 리퀴드, 가스가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액체 쪽, 고체와 액체 쪽의 각도, 이게 접촉각입니다. 이 각도를 접촉한다. 물은 접촉각이 큽니까? 작습니까? 물을 임의의 나무판이나 철판 위에 물을 흘리면 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이렇게 되죠? 세타가 굉장히 작죠? 물은 세타가 90도보다 작은 것은 이 표면을 잘 적신다 라고 해서 웨트하다, 웨팅 잘 적신다, 표면을 적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은 같은 경우는요, 접촉각이 커요. 이렇게 돼. 수은을 한 방울, 어느 고체 표면에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쫑글쫑글하게 되는데, 접촉각이 이거지. 접촉각이 아주 크다. 90도보다 크다. 그러면 잘 안 적신다. non-wetting 하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됐죠? 안 적신다. 적시지 않는다. 적시지 않는다. 우리 접촉각에 대한 정보가 별로, 이 책에는 별로 없는데, 물, 공기, 유리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유리라고 하면 유리, 물, 공기, 그럼 접촉각은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래서 유리판에다 물을 뿌리면 쫙 퍼지죠. 근데 이제 수은 같은 것은 90도가 넘어요.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접촉각과 관련해서 모세관 현상만 설명을 추가할 텐데, 이 물속에 모세관, 아주 작은 관, 커피를 리튜브라고 하죠. 이게 물이 있는데 아주 작은 관을 꽂아놨다. 그러면 이게 큰 관이면 거의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기 뚫렸을 경우에, 위아래 뚫렸으니까 여기도 대기압이고 이 표면도 대기압이고 여기도 대기압이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토리첼리 실험 얘기했을 때는 이게 뚫린 관이 아니고 이렇게 막힌 관, 한쪽이 막힌 관에 물을 채워서 쭉 올리면, 수은을 채려서 올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채워졌던 수은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고, 일기압일 때는 여기가 760ml였다. 그 설명을 했죠. 토리첼리가 기압을 측정한 원리. 근데 여기 뚫렸으니까, 여기 많이 뚫리면 그냥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관이 아주 작은 관이라고 가정해봐. 모세관.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이게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이게 쭉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이 표면 장력하고 접촉각 때문에 그런데, 물 같은 경우는 아까 접촉각이 굉장히 작다고 그랬죠? 작으니까
이게 관이 크면 이렇게 되지만 관이 굉장히 작으면 접촉각이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돼요. 여기 접촉각이 세타가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계면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표면 장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표면 장력이. 그래서 들어 올리는 이 표면 장력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영향을 발휘 안 하지만 접촉각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마치 이제 이 당기는 힘이 발생하니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자중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위치까지 올라간 다음에 멈춰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멈춰. 서피스 텐션 때문에 H만큼 올라간다. 이게 큰 관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고 모세관에서 작은 사이즈일 때 이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문제를 봐요. 반지름이 R인 유리모세관. 여기 우리 이제 예제 문제 5번 같이 풀어보면 여기 반지름이 R, 라지 R인 아주 작은 유리관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을 때 델타 H만큼 올라가는데 델타 H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올라갈까? 계산하시오. 그랬을 때 이제 주어야 될 정보는 접촉각도 줘야 되겠지? 접촉각이 작을수록 쫙 올라가겠지? 그 다음 서피스 텐션이 클수록 이것은 펑션 오브 서피스 텐션이 크면 쭉 올라가겠고 또 접촉각이 작으면 또 잘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유도해봐. 그럼 어떻게 유도하면 되겠어요? 들어 올리는 힘과 이 액체 덩어리가 내려가려는 힘. 들어 올리는 힘은 뭐야? 서피스 텐션 때문에 들어 올라가죠. 그럼 서피스 텐션이 지금 요 라인, 요 선에 걸쳐있지. 한 바퀴 돌아가는 그 원주에 서피스 텐션이 걸쳐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2파이 R에 서피스 텐션이 걸려 있는데 그거의 수직 방향 성분만 따져봐야 돼. 이렇게 수직 방향 성분이니까 여기가 세타면은 코사인 세타가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이제 서피스 텐션 포스의 수직 방향의 성분. 서피스 텐션 때문에 쭉 위로 올라가는 그 수직 힘은 요 델타 H만큼 높이의 이거의 무게, 중력이죠, 중력과 밸런스를 이루고 있겠지.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건 mg니까, 이거 서피스 텐션 포스의 수직 방향이 mg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mg는 뭐야? mg는 로 곱하기 볼륨 곱하기 g. 로 곱하기 볼륨은 뭐야? 여기 요 단면적 곱하기 높이는 델타 H라고 했고 이렇게 되죠? 단면적은 뭐예요? 4분의 파이 R, 단면적은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델타 H G. 됐죠? 그러면 이제 좌변은 시그마 곱하기 2파이 R의 코사인 세타 성분만 서피스 텐션이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힘이고 이것은 이제 자중 때문에 무게 때문에 내려오려는 힘이 딱 균형을 맞았다. 그런 거니까 R 없어지고 파이 없어지고 그러므로 델타 H를 구해낼 수 있죠. 델타 H는 뭡니까? 로 R G분의 2 시그마 코사인 세타. 로지 R을 썼네. 로지 R이나 똑같지? 로지 H, 로지 R분의 2 시그마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접촉각이 작으면, 접촉각이 0이면 얼마입니까? 코사인 0은 1이죠. 물 같은 경우는 이게 접촉각이 0에 가까우니까 거의 2 시그마 비례하고, 그 다음에 로지 R. R이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올라가죠. 이게 모세관 현상. R이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왜 나무는 그 뭐 10m, 심지어는 100m 되는 그 높이 있는 나무까지 어떻게 뿌리에서 올린 물이 그 끝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 이게 불가사의예요.
그냥 중력 차이로 하면은 10m밖에 못 올리죠. 그 압력 차이, 물이 있는 압력이 대기압이고 대기압과 어떤 진공이 형성된 포인트까지 최대 올릴 수 있는 게 10m잖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10m 이상 되는 데까지 지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압력 차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모세관 현상입니다. 이렇게 모세관 현상, 굉장히 작은 관이 있는 것처럼 가공성 그 구멍으로 그 사이즈가 작으니까 모세관 현상이 발휘돼서 쭉 갑니다. 그래서 모세관 현상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이제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의 연구들이 활발할 때 표면 장력이나 모세관 현상이 이제 큰 값으로 발휘를 합니다. 큰 사이즈에서 수 미터 단위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지만 아주 작은 사이즈로 가면 표면 장력, 모세관 현상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 6번은 그 공기방울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물의 온 속도를 구하라. 이건 그 뒤에 가서 베르누이 방정식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데 현재 그냥 베르누이 방정식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각자 계산을 해보세요. 문제 6번은. 그리고 이제 2장이 끝났습니다. 2장의 연습 문제 제가 풀어보라고 했죠. 연습 문제는 11번까지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심화 논의 연습 문제는 그건 이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풀어야 될 것은 연습 문제 2장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생각할 여지가 많은 문제, 좀 깊이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잘 생각하면서 풀어놓으세요. 노트에다가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혹시 중간고사를 본다거나 또는 만약에 중간고사 때까지 우리가 모일 수 없으면 온라인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 한 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클로즈북으로 보기보다도 오픈북으로 볼까 생각 중이에요.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노트 정리를 잘한 친구들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픈북으로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클로즈북으로 볼 수도 있고 오픈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기말에 한 번에 봐야 되고 그동안에 공부한 양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오픈북으로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숙제 낼 때마다 노트에다가 꼭 숙제 문제를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오픈북, 오픈노트 교재 한 권, 그 다음에 노트 한 권 이거 들고 시험 보기 할 테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이제 풀다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저에게 이메일을 하시거나 뭐 카톡을 하시거나 하면은 제가 이메일로 답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좀 다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진도를 좀 나가다가 중간에 연습 문제, 면 문제 좀 풀어보는 시간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워밍업이 끝났어요. 1장과 2장에 대한 그 유체역학의 워밍업이 끝났고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인 이론이 나옵니다. 유체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또 정지 상태에서는 압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나오는데 다시 이 책의 그 컨텐츠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1장, 2장을 했어요. 1장 서론을 했고 2장 유체의 기본 성질까지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3장 유체 정력학 그 다음에 4장 유동의 기초 해석 그 다음에 5장 운동량 정리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정력학이니까 정지하고 있는 유체죠.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오일러라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오일러. 그 다음 유동의 기초 해석에서는 베르누이가 나와요. 베르누이. 그 다음 운동량 정리는 유체역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정식 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 유체역학은 속도와 압력을 어느 주어진 유동이 있을 때 이 주어진 유동의 의미의 포인트에서 속도와 압력을 구하고자 하는 게 유체역학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 저 정보를 얻으면 이제 저걸로부터 여러 가지 프레셔 드랍이라든가 시어 포스라든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속도 벡터와 압력을 구하는 건데 그걸 구하려면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연속 방정식이 질량 보정식이죠. 질량 보정 법칙. 운동량 방정식이 운동량 보정 법칙. 그래서 이 운동량 정리를 이용해서 이 유체의 운동량 방정식을 유도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나비어와 스톡스. 방정식인데 여기 제일 중요하죠. 이게 이제 운동량 방정식이 유체에 적용하면 네비어와 스톡스 이퀘이션.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하고 이제 질량 보정식하고 같이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지금 3장, 4장, 5장을 종합해서 먼저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이제 오일러와 베르누이, 나비아와 스톡스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어요. 바로 쓰시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시공간 얘기할 때 뉴턴 얘기를 했어요. 뉴턴. 기억나요? 뉴턴? 시공간에 대한 뉴턴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독립적이다. 그리고 이게 불변의 좌표계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적인 좌표 시스템은 아인슈타인이었죠. 아인슈타인. 그래서 그 사람 소개했었잖아요. 소개했는데 지금 우리는 뉴턴 역학 시스템을 따른다. 뉴턴이 뭐 1687년인가 프린시피아 라는 책을 썼어요. 원리라는 책인데 원리, 프린시플, 매스메스컬 프린시플 오브 내처럴 필라소피라는 그 원제의 첫 그 소절을 따는 프린시피아인데 여기에 이제 3권에 또는 1부, 2부, 3부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1권, 2권, 3권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1권이 저거죠. 우리 4대 역학으로 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책이 동력학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동력학. 두 번째 책이 이제 유체역학. 세 번째 책이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여기 이제 천체역학. 그래서 여기에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이 나와요. 뉴턴의 유체가 상대 운동을 하면, 즉 속도 기울기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그 유명한 뉴턴의 점성 법칙 속에 여기서도 나오고, 또 열전달에서 배우는
열전달에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대류 열전달에 관련된 대류 열전달식이 있어요. 냉각이 될 때 뜨거운 쇠구슬을 차가운 물에 넣으면 식혀지는 열 유속은 열 전달률은 HA 델타 T. 이게 뉴턴의 냉각 법칙이에요. 이런 것들이 1987년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계보를 이어서 한참 이제 요 뉴턴의 계보를 이어서 오일러, 베르누이, 나비아, 스톡스들이 계속 이제 유체 역학을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제가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아인슈타인도 좀 찾아보시고, 요즘 뭐 네이버 검색 또는 뭐 인물 백과사전 또 위키피디아 이런 거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두 페이지로. 그래서 이것도 아인슈타인, 현대의 인물이지만 뉴턴, 그다음에 오일러, 베르누이, 나비아, 스톡스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 역사가 중요해요. 역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일러 방정식을 배우는데 오일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다. 이게 언제적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슨 연구를 했는데 우리는 유체역학의 이 부분을 배운다. 그걸 알고 있으면 훨씬 흥미가 생깁니다. 베르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만 찾으라고 하지 말고 나도 좀 이제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프린트물도 가져왔는데 뭐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나오고 위키피디아에도 나오고 뭐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르누이의 스승의 스승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오일러도 찾아봤고 또 이제 스톡스 이제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준비해서 프린트에서 한번 그냥 흥미삼아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유체과 관련된 부분을 좀 밝은 걸로 밑줄 좀 그어놓으시고 그래서 요 노트에다가 꽂아놓으시면 굉장히 풍요로운 유체학 공부가 될 거예요. 그냥 전공 공부라고 해서 수식하고 계산하고만 말면은 깊이가 없어요. 생각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찾아보세요. 역사를 알면 흥미가 있고 그 시기 이런 배경하에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지금 오일러와 베르누이인데 이 베르누이가 이제 다니엘 베르누이인데요. 이 다니엘 베르누이와 오일러의 스승이 누구냐면 이 베르누이의 아버지예요. 이 베르누이의 아버지 요한 베르누이인데 제이 베르누이인데요. 요한 베르누이 여기가 이제 얘 아버지야. 아버지이면서 스승. 그리고 대표적인 천재급 두 제자가 오일러와 베르누이예요.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베르누이가 아주 위대한 사람인데 유체역학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 베르누이가 그 유명한 베르누이 방정식. 그 다음에 오일러는 오일러 방정식. 이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베르누이의 스승이 누구냐면 뉴턴과 이 쌍벽을 이룬 과학자인데 베르누이의 스승이 여기 스승이 이제 라이프 니츠예요. 라이프 니츠. 뉴턴과 라이프 니츠는 미적분학을 창시해요. 미적분 개념을 만들어. 미적분 창시. 뉴턴도 미적분 창시. 이제 서로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미분적분 개념을 만들어요. 뉴턴 같은 경우는 F는 MA식, 예를 들어 F는 MA라는 것은 이 속도, dv, dt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미분이잖아. 미분. 그 행성 또는 입자가 힘을 받으면 가속을 한다, 속도가 변한다.
이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미적분, 미분 개념을 만들어요.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이 여기 아버지 베르니, 잔 베르니 누이를 데리고 또 여기 형이 또 있어요. 형은 또 야곱인데 야곱 베르니와 요한 베르니와 함께 연구를 하다가 미적분을 만들어. 거의 1600년대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17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그 라이프니츠의 두 제자, 이 베르니 가문의 두 아들 있었고 그 아들 중에 요 존의 아들이 있었고요. 요 아들의 또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베르니 방정식의 베르니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오일러를 알아보시고 오일러에 대해서 좀 조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데니얼 베르니 알아보시고 여기 또 가족 관계도 알아보시면 흥미로워요. 가족 관계 두 사람의 스승이 여기 아까 잔 베르니라고 했으니까 스승 그리고 또 얘 스승이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는 미적분학을 창시했고 뉴턴도 미적분학을 거의 동시에 창시해가지고 서로 내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이프니츠는 이런 유체력뿐 아니라 수학, 철학, 과학, 뉴턴도 이런 종교 옛날에 이 중세 때는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단한 인물인데 뉴턴 같은 경우는 좀 상세히 조사해 보시면 이분은 또 공직자로서 조폐공사 우리로 말하면 조폐공사 같은데 그래서 위조지폐 감별하는 연구도 하고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의 금융 시스템을 사실상 만든 사람이에요. 영국의 근본이제를 사실상 설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역사에서도 뉴턴이 큰 기여를 합니다. 이 화폐 제조 관련된 것도 되고. 근본이제라고 들어봤어요? 경제 공부 해보면 근본이제 혹시 들어봤어요? 국가에서 돈을 찍을 때 자기 나라에 금이 있는 만큼만 찍어라. 더 이상 찍으면 이건 휴지다. 이런 개념이 근본이제예요.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에 금이 비치되어 있고 금에 해당하는 것만 돈을 찍어야지. 그래 돈은 없는데 자기 실제 자산은 없는데 종이돈만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근본이제로 하면 세계 경제가 각 나라의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근본이제를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누가 다 없었나? 뉴턴이 이제 그 근본이제를 제안해서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그 이후에 대영 제국의 그 금융 역사가 영국을 중심으로 쭉 가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도 넘어가고 또 이제 프랑스가 먼저였나?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 전에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도 있었죠.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이 상당히 오래 길게 갔고. 19세기, 20세기에 미국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미국도 처음에는 근본이제로 가다가 이제 전쟁통에 돈이 필요한데 금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근본이제를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찍어납니다. 지금 금하고 상관없이 지금은 이제 근본이제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닉슨 대통령 시절인데 닉슨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자산이 고갈되니까 할 수 없이 돈을 그냥 막 찍어내요. 찍어내면서 우리는 이제
돈 갖고 와도 금으로 안 바꿔준다. 예전에는 여기 써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면은 해당하는 금을 준다. 뭐 1온스 금이면 몇 달러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근본인재가 아니고 그냥 막 찍어내죠. 이번에 뭐 이런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각 나라에서 지금 소위 유동성, 돈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막 찍어내죠. 미국은 뭐 2조 달러를 찍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돈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근본이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같이 그냥 그냥 국가를 믿고 돈을 찍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좀 많이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 공부도 교양 수준에서 좀 하시되 오늘 이제 뉴턴이 그런 기여를 많이 했다. 이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뉴턴과 쌍벽을 이룬 라이프니츠의 제자,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겸 제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르누이다. 베르누이 방정식이 베르누이고 또 같이 공문 수학한 친구이며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눴던 오일러가 있는데 오일러와 베르누이가 아주 지대한 유체역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후에 한참 뒤에 이제 나비아나 스톡스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운동량 방정식을 유체에 적용해 한 완벽한 형태의 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걸 나비아 스톡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오일러나 베르누이는 이제 점성을 고려 안 하는 그런 조금 제한된 조건에서의 유동해석. 여기는 점성까지 고려한 모든 조건에서의 유동해석. 해서 이제 사실상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운동량 방정식이 현재는 나비아 스톡 방정식으로 최종 요약이 되고 나비아 스톡 방정식 중에서 점성항을 없다고 가정하면 그게 이제 오일러 방정식이 되고 오일러 방정식을 유동 방향으로 한번 접근하면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고 또는 얘는 에너지 방정식하고도 관련돼요. 지금 제가 우선 전체적인 스토리를 간략하게 스케치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오일러와 베르누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교재 3장 부분 또 4장 부분의 핵심 기초식을 좀 잠깐 소개하고 그런 다음에 3장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소개하고 있는 오일러, 베르누이, 그 다음에 나비아, 스톡스에 대해서는 꼭 조사를 해서 프린트해서 좀 책에다 꽂아놓으시고 노트에 꽂아놓고 읽어보시고 또 그 외에도 뉴턴, 라이프니츠 이렇게 좀 조사해서 여러분들의 그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4주차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